네, 여러분 3월 3일입니다. 봄이 성큼 왔습니다. 오늘이 경칩인가요? 입추는 지났고 절기가 이렇게 역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도 많고 국내 뉴스도 많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유엔에서 어제 대북 결의안이 처리가 되었고 유엔의 대북 제재안 외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은 독자적으로 제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거래 관계도 뚝 끊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뭔가 그래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마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굉장히 당혹해서 아예 트럼프 관련된 그 사설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를 묶어서 하나의 중간 사설로 처리했고요.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등 소위 중도 내지 진보계열 신문들은 오늘 FT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공화당원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If Trump wins, Republicans may have to form a new party입니다. 다니엘 플래트카, Senior Vice President for Foreign and Defense Policy Studies at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인데요. 이 AEI라고 하는 조직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도 Foreign, 외교 문제 and Defense, 방위 정책에 대해서 파트의 Senior Vice President, 아마 글쎄 우리로 따지면 차장 정도 되나요? 또는 글쎄요, 부팀장 또는 부부문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 플래트카.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공화당원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성 후보와 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를 연상시키는 남성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절대로 클린턴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에이브람 링컨이 만든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자유주의자, 헌법주의자, 민주주의자, 소수집단 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이들이 트럼프를 제거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들은 따로 정당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정당의 힘이 약해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과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보수주의자들은 기성정치에 화가 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당황해 하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다른 기사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FT는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아예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어제자는 중국을 좀비 경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전단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FT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표현하는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최근 수일 동안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마이너스 금리를 지지하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좀비 이코노미라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지. FT, 파이낸셜 타임즈가 니케이, 일본경제신문에 인수되었지 하는 생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FT의 오늘 이 칼럼들은 트럼프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성과는 raises concerns of a populist tyranny. 포퓰리스트 폭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정규제 뉴스의 페이스북을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도 뜨죠? 정규제 뉴스 페이스북하고 정규제 뉴스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정규제 뉴스.com인가요? jkjnews.com이죠. jkj.tv.환경.com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늘 즐겨찾기를 해놓다 보니까 jkj.tv.환경.com 으로 들어오시면 그게 정규제 TV 홈페이지입니다. 정규제 뉴스 jkjtv.환경 hankyung.com jkjtv.환경.com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트럼프가 뭔가 묘한 분위기를 준다고 쓴 조그만 칼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 막말을 하거나 과도하게 솔직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기성정치의 환멸감을 느낀 소위 백인 중산층과 백인 서민층, 말하자면 미국의 백인들에게 이제 흑인과 유색인종, 아시아에서 온 또는 남미에서 온 쟤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어떤 종류의 나치즘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지금 무솔리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솔리니 파시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에 맞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럽죠. 근데 이 트럼프가 소위 호소하는 방법, 토론을 하거나 아주 기성정치를 희롱하거나 아주 냉소적인 언어들을 퍼붓거나 하는 이런 수법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제 노빠들이 형성이 되죠. 지금 트럼프도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빠가 있습니다. 트빠. 그래서 기성정치나 언론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무슨 소리야? 트럼프를 비판하는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어떤 정서가 억눌린 심정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보호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노무현이나 히틀러나 이제 이런 어떤 정치가들에게 굉장히 어울리죠. 누구도 처음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지지 집단을 만들어낼지, 또는 히틀러가 그렇게 강고한 지지 집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성정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처음에는 소수파였죠. 근데 히틀러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 트러블을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트러블이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그 트러블이 생기면 생길수록 지지그룹은 더 단단해지는 아주 특이한 성격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계급장 떼고 싸워보자, 젊은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저래 대통령이 라고 욕을 하는데 노빠는 오히려 더욱 두터워지게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이 말하자면 미국의 소위 중심을 자처해 왔던 백인 블루칼라를 포함해서 들의 내재해 있던 분노, 도대체 쟤들은 뭐야? 이민 온 애들, 흑인들은 뭐야? 이렇게 느껴왔던, 또는 무슬림 쟤들은 뭐야? 한국은 왜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거야? 일본 애들은 왜 환율을 조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원초적 감정들을 이 말하자면 트럼프가 아주 찔러서 막 찔러대서 지금 드디어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현상이 간단치 않은 거다. 제가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결국엔 루비오가 나갈 거다는 주장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읽어드린 칼럼이 그랬듯이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좀 늦었다. 지금 이제 2, 3위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테드 크루즈하고 마르코 루비오죠. 근데 공화당 주류에서는 루비오를 선호합니다. 문제는 공화당 주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1위인 트럼프를 버려라 하는 건 좋은데 1위인 트럼프도 버리고 2위인 크루즈도 빼고 3위인 루비오를 찍어달라, 선택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권자들에게 1위인 트럼프를 버리라는 것도 요구하고 3위인 루비오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미 공화당의 주류, 그럼 공화당 주류들이 왜 테드 크루즈를 선택하지 않느냐? 테드 크루즈는 소위 우파 강경이라는 겁니다. 우익 강경파다. 예를 들어서 철저한 감세주의자다. 뭐 저하고 많은 주장들이 일치합니다만 또 뭐 다른 것도 꽤 있습니다. 그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이제 주류 정치를 쭉 해왔던 기존의 공화당 주류에서 볼 때는 테드 크루즈는 개혁주의자죠. 판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도저히 말하자면 아주 속된 표현으로 저질이다 이렇게. 그 다음 루비오는 적당한 보수파이기 때문에 구미에는 맞은데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 주류에서는 루비오로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루즈로 단일화해라 이러면 오히려 괜찮겠죠. 근데 어떻든 이런 이제 게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클린턴은 글쎄요, 남편에 이어서 아내까지 대통령을 한다. 필리핀의 아키노가 그랬나요? 근데 남편에 이어서 아내까지 대통령을 한다. 그것도 바로 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어떻든 클린턴도 그렇고 이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종류의 저질화 경향 또는 미국의 시민들 사이에 내재한 거의 모든 근대 국가가 유혹을 받았던 한국에서도 유혹을 받았고 김대중, 노무현, 특히 노무현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그 소위 어떤 그 기존의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원초적 에너지를 가진 무정형의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싶은 사람은 트럼프를 밀고 있는 거죠. 그 마치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1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고 미국은 몇백 년 역사라고 깔보는데 아닙니다. 근대국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미국이 1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이 이제 유럽에서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나는 거죠. 프랑스 혁명도 말하자면 미국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원조고 소위 영미의 저 거슬러 가면 스코티시의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약간 슬프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트럼프 현상은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시작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죠. 네, 류여애 교수의 춤추는 법, 미리 보는 환경, 비타민, 해설, 정규제 칼럼이 있습니다. 정규제 칼럼은 제가 아직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12명) 개인 13차 5개년 규획, 중국말로는 이래 쓰는 모양입니다. 우리말로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빼고 야권 통합하자. 안철수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음. 소득세 올라간다. 서울시향 사건은 제가 정규제 뉴스에 올렸습니다. 부산영화제 관련 뉴스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에 관해서 의심하는 무디스의 보고서가 나왔고, 자율주행 농기계 승용차뿐만 아니고 2020년에 나온다. 아마 농기계가 먼저 나오겠죠. 승용차보다는. 다음. 이게 다인가요? 네. 그렇군요. 이송현 아나운서가 시작합니다. 갑시다.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옥죄기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북한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황병서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2명을 특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EU와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동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자체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EU도 이제 추가 제재, 독자 제재가 있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도 지금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 난동 지역에 은행들이 일제히 북한과의 거래를 다 끊었다 그러고 제재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그 뉴스는 빠져 있군요. 어쨌든 북한은 좀 반발하고 있어서 소위 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적당한 형태의 테러를 함으로써 글쎄요. 총선 전국에서 한번 판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미래한국이라는 잡지 여러분 아시죠? 정규제 뉴스에 자주 오시는 김용삼 편집장이 미래한국을 편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그 간부들에게 회의에서 했던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 남조선의 진보 인사들은 적진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의 동맹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어떻든 이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속에 아마 북한 쪽에서는 남쪽을 흔들어 보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편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된 12명의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박춘일 이집트 대사, 강문길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조선광업 무역주식회사의 김송철과 손종혁입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량 살상 무기 및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됐으며 이들에 대해선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부과됩니다. 이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러시아가 빼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장성철입니다. 조선광업개발공사, 코미드라고 하는 조직 모양이죠. 조선광업개발회사, 장성철. 아마 김정은은 이 장성철 뒷조사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마 러시아 평소에 뇌물도 많이 쓰고 또는 뇌물도 많이 먹고 했는지도 모르니까 김정은 동지는 한번 장성철도 뒷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집권 4년 차를 맞는 올해 양회에서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심의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올해 GDP 목표치와 국방 예산 증가율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오치 시대를 종료하고 올해 6.5%에서 7% 내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이 강한 군대를 주창하며 대대적인 군 개혁을 한 가운데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전인대가 있고요.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협상회의라고 있습니다. 정협이라고 불리는 13.5 규획이라는 것은 13차 5개년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인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알 수 있고, 정협이라는 거는 이 정치협상회의인데, 이 정협이라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조직입니다. 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 공산당과 기타 정당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이제 정당들이 있죠. 공산당과 중국의 민주당 등등등등 해서 8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정당과 공산당이 모여서 형식은 이제 공산당이 이제 독재 정권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붙여서 협상회의. 물론 다 퍼핏들입니다. 괴뢰 정당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협인데 리크창이 나와서 이제 계획을 얘기하고 여론을 이제 모아가는 형식적인 어떤 우리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라고 외부에 대외적으로 내놓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회라는 게 전인대, 그 다음에 정치협상회의. 그래서 두 개의 회의가 있다. 오늘부터 개막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안철수 대표의 반대에도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자마자 야권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라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총선 후에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권 분열로 비호남권에서는 총선 필패가 눈에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로 인해 엄청난 패배가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의원은 이미 야권 통합에 대해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어 통합을 둘러싸고 국민의당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본인은 야권 통합 제안은 비겁한 정치 공작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대 안철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아마 글쎄요. 이제 표 계산을 해보니까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국회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개의가 늦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40건을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기업 활동을 규제할 여지가 있는 법안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건 파는 블로그를 포털이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5억 원 이상 보수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될 2015년 귀속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사업경비를 인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 운동선수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배우, 모델, 가수 등 연예인 직구는 모두 2.5%포인트씩 내렸고 택시기사도 1.5%포인트 인하돼 세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내린 업종과 올린 업종이 올라간 내린 업종, 그러니까 경비율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올해 1억 원의 소득을 벌었는데 그 1억 원을 벌었지만 내가 1억 원을 벌기 위해서 뭐 왔다 갔다 뭐 준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배우 같으면은 뭐 말하자면 몸매 관리하는데 돈이 들었다. 운동선수는 뭐 나 헬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필요한 경비가 있잖아요. 그럼 1억 원을 벌었다. 근데 내가 들어간 경비가 50이다. 그럼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높이고 내리는 방법도 있고 경비율, 경비를 몇 프로로 본다는 이제 경비율을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버리는. 야, 우리는 국가에서는 당신이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경비를 썼을 거라고 본다 하고 이제 매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되는데 소명을 안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오케이, 당신 직업에서는 경비율이 얼마라고 본다라고 이제 인정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은 빠지죠. 소득에서. 그래서 경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비율이 내린 거,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 것이 205개 업종이고 경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깎아준 게 74개 업종입니다. 205대 74로 세금을 올린 거죠. 이거는 국세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인가요? 뭐 그런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조세는 법으로 정하는 게 맞는데 법률,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이제 사실 이 경비율 같은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소득을 올리게 하거나 세금을 내는 데는 결정적인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납세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05개 업종은 세금을 올리고 74개 업종은 세금이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세금을 올린 업종, 그러니까 경비율을 떨어뜨려서 세금을 올린 업종이 뭐 프로 운동선수, 배우, 모델, 가수 등 연예인 직군, 택시기사도 포함이 되었군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좀 기분 나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 씨는 해외에 있어 수사가 힘든 관계로 기소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명훈은 봐주는 건가요? 아내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직원들을 선동해서 악의적으로 무고라 그러죠. 무고를 시킬 정도 같으면 남편이 뭔가의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지시하거나 청탁하거나 글쎄요. 그 부인도 몇 번 불러보고 말아버리고 남편은 아예 불러지도 않고 결국 저렇게 되면 정명훈 씨가 얼마 전에 그 박현정을 굉장히 공격하면서 발표했던 무슨 양심 선언 비슷한 이런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그 악단들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저 아름다운 악단의 감독에서부터 10명의 주자가 아마 정명훈 지휘자의 신복 이런 쪽일 텐데 이런 분들이 10명이 7명은 가짜 이름을 만들어서 17명의 이름으로 박현정 대표를 성추행을 했다 우리를 해서 무고하고 하는 것 같으면 참 희대의 사건입니다. 희대의 사건입니다. 무슨 궁중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궁중사극입니다. 정명훈 씨가 연주하는 무슨 심포니나 오페라나 무슨 파우스트 같은 드라마를 흉내낸 참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군요. 우리 사회의 수준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참 정말 이상한 일이죠. 거짓말 범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제가 어제 기억의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사건에 박현정 씨의 억울한 것이 소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통화 기록이 안 나오거나 휴대폰 통화 기록이라 그러니까 테러법이 생각납니다마는 휴대폰 통화 기록이 체증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은 영영 박현정 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인데 다행히도 휴대폰이 디코딩 되면서 애플이 요즘 휴대폰을 코드를 소스 코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그 박현정 대표의 억울한 것이 신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어처구니 없는 10명의 궁중사극 음모자들 더하기 정명훈 감독의 아내인 구모 11명의 일당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이 예술가 집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그 박현정 대표가 서울시향에 가자마자 서울시향 예산을 아무나 마음대로 쓴다. 이 아무나에는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나 하고 박 이 대표가 분노를 느끼고 서울시향의 예산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누가 사주했든지 간에 지금 이제 얘기인즉슨 정명훈 감독의 아내가 사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저 박현정을 우리가 쳐버리자고 음모를 만들어서 올가미에 누명을 씌워서 그러는 시대의 사건입니다. 참 우리 사회 수준이 아직까지도 이런 무슨 조선시대 궁중사극 뭐 장희빈 뭐 사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규전 뉴스에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는 지난번에 그 최공재 감독이 지금 몇 주째 정규전 뉴스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공재 감독이 두 번에 걸쳐서인가요? 저희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서용관 부산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영화제 정기총회에서 구성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임시총회 요구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시장은 정기총회 직전에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은 총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들을 주축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해촉과 임시총회 모효 요구를 영화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 측은 임시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서병수 시장이죠. 서용관이 아니고 서병수 시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원칙대로 일부 영화계의 그물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다음 뉴스.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이 급변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평균 6.2%의 고성장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2%에 그쳤습니다. 무디스는 싱가포르가 성장률 유지와 중간소득 증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P는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경제를 부양할 충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그런 정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지금 국민소득이 5만 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는 이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낮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전직 MB 대통령하고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 주제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강소국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강소국이지 뭐 우리나라는 강소국이 아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 전 지구에 28개 나라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5천만이 넘는 큰 나라다. 5천만 명이 더. 경제력은 세계 10위다. 그 우리나라가 왜 작은 나라냐? 작은 나라가 아니므로 비굴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떳떳하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대화 내용 자체는 비보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뭐 전해드릴 뭐 흥미있는 얘기가 좀 많았고, 또 사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만은
비보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죠. 네. 일본 정부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농기계가 자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율주행 농기계를 2020년까지 실용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4일 민관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합니다. 이는 TPP 이후 일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 인구 감소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아마 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많은 또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송현 씨? 택시기사 없어지죠. 또 대리기사 없어지겠죠. 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회사에 차 타고 출근한 다음에 차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이제 그 부인이 하루 종일 타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남자를 실어 오면 되죠. 그러니까 세컨카가 필요 없죠. 원천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차장이다 그러면 그 많은 차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 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공유 경제 비슷한 이제 공유하는 차 개념으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럼 택시 기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택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 이익이 되나요? 손해가 되나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봇화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렇다? 아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허원순 위원에게 맡겨놓고 제가 꼭 가야 되는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로봇이 일자리를 줄인다 아니다 였습니다. 당연히 정규제는 로봇이 일자리를 안 줄인다.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각 마디의 노동,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을 봐라. 미국이 가장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국가인데 실업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 그런데 왜 고도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겁먹나?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이 30년, 60년 전을 생각해 봐라. 도처의 실업자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로봇이 많은데 로봇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로봇을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씁니다. 공장 같은 데서.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건 다른 요인 때문이다 하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하나 보시고 유여혜 교수 만나겠습니다.